일부 문 앞에서 멈춘 발걸음. 당신도 아마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걸음을 향했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말이 아니라 조심스레 던져진 한마디. 아버지,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에 그대로 박히는 날. 바로 그날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버지 역시 그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닫힌 건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바로 그 장면, 가족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된 그 하루에 대해 당신과 함께 천천히 돌아가 보려 합니다. 오랜만에 손주 얼굴이나 볼까 했지. 아버지는 그날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면도를 하고 옷장 안에서 몇 년 동안 잘 입지 않던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더라고. 따뜻해 보인대. 나이가 들면 기대라는 게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만 가족을 향한 기대만큼은 반대로 커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더 필요 없는 돈, 더 필요 없는 명예보다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게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작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중 거의 전부가 가족에게 향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며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 생각보다 빨랐던 도착. 아버지는 스스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일찍 왔네. 버스가 막히지 않아 예상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서성였죠. 가까운 정류장 기둥에도 기대어 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대가 크면 시간은 더디 흐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 짧은 소리에 아버지의 하루가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영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다음에 오세요. 문이 열리고 아들은 잠시 고개를 내밀다 아버지를 확인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 뭐 괜히 와봤지. 손주 얼굴이나 잠깐 보러. 하지만 아들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그래요.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 말은 사실 예의 있는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분명 거절은 부드러웠습니다. 무례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픈 말이 항상 가장 부드럽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마치 날카롭게 깨진 유리를 솜으로 감싼 채 조용히 가슴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웃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바쁘지. 그럼 가보마. 하지만 이 말에는 괜찮다는 뜻보다는 내 마음이 들킨 게 부끄럽다는 의미가 더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그걸 모른 채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바닥에 내려오는 문틈의 그림자만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은 닫혔지만 아버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겪어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괜한 멍함.
내가 괜히 온 건가? 아들이 혹시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에 하나씩 박혔습니다. 손자는 아버지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분명 바쁜 하루였을 것이고, 아들은 예의 있게 말했을 뿐이었지만, 그 말을 받아든 아버지의 내면은 이미 잔잔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스스로는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끼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쉽게 흔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겠지 하고 넘길 일도 그날은 유독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일부 내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천천히 돌아서는 뒷모습. 아버지는 아주 작은 속도로 뒤돌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음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걷다가 또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멈춤은 억울함의 멈춤이 아니라 서운함을 삼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내 현관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바라려고 왔던 거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삭였습니다. 에이, 내가 바보지. 아버지가 돌아선 그 뒷모습,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가족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조용한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당시에는 아무도 모른 채 지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반갑게 보러 갔던 사람에게 생각보다 환영받지 못한 적. 정말 가벼운 거절이었지만 왠지 유난히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른 기억. 그때 느껴지는 건 외로움보다 쓸쓸함에 더 가까운 감정입니다. 쓸쓸함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구조를 천천히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찾아가는 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생겼고, 아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메시지를 쓸까 말까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건 보통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멀어지는 작은 순간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 일부의 끝에서는 당신에게도 그리고 이 이야기 속 아버지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쓸쓸하게 돌려보낸 이유는 정말 바빠서였을까? 겉으로는 바쁨이 이유였지만 그 하루 뒤에는 아들 가족의 오랜 감정, 서로 말하지 못했던 거리감, 그리고 작은 오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어떻게 생겼고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했으며 그날 이후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기 전 당신도 잠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멀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가까워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어떤 하루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2부 말하지 못한 진짜 이유들. 아버지가 돌아서던 그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 사이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주 터지는 큰 싸움보다 말하지 않은 감정, 사소하게 넘긴 오해, 그리고 서로를 생각해 숨긴 말들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아버지를 외면하게 만든 보이지 않던 이유들을 하나씩 조용히 들춰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들을 이해해야만 왜 그날 가족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서야 했는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했던 첫 번째 진짜 속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게 혹시 불편하지 않나? 혹시 오실 때마다 챙겨드려야 할 게 많아지진 않을까? 아버지는 편하게 오신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있으니까. 아들은 불효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담 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가족끼리 가장 위험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상대를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상대는 그 행동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아들은 배려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거절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두 감정이 어긋난 순간 그 어떤 설명도 서로의 속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2. 며느리의 사정 말하지 못한 피로감. 며느리도 사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이 둘을 챙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둘째는 감기 기운이 있었고, 첫째는 숙제를 하지 않아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아무도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전에 형편없이 망가진 집을 둘러본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너무 예의 없어 보일까봐 걱정돼. 며느리에게 시부모 방문은 준비되지 않은 집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부담이자 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이상하게도 싫어한다는 신호로 비치기 쉬운 게 가족이라는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며느리는 아버지를 귀찮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시부모를 맞이하고 싶지 않은 예의 때문이었죠. 3. 손주는 아버지가 온 걸 몰랐다. 가장 슬픈 지점이 여기입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왔다는 걸 아예 모른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오후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오늘 안 와? 응, 오늘은 아니야. 아버지는 그 대화를 뒤늦게 듣게 되었을 때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그냥 한 번이라도 문을 다시 두드릴걸.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 작은 오해 하나가 얼마나 큰 여운을 남기는지 당신도 잘 아시죠?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장 사소한 한마디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4. 아버지가 모르는 아들의 미안함. 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에 걸리면 더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참 독한 감정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들은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편하게 연락하지 못하고
마주치면 억지 미소만 지으며 늘 다음에 뵐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속사정을 알았더라면 상처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거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 속에 숨은 두려움. 아버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바쁘면 바쁜 거지.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건 포기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 노년이 된 부모가 가장 무서워하는 감정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쓸모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버지는 그 두려움을 티내지 않기 위해 늘 환하게 웃었고 늘 괜찮다고 했고 늘 스스로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 앞에서 들은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은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의 발걸음은 유난히 더 무거웠던 겁니다. 6.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지나간 7년. 그다지 큰 사건이 없던 평범한 7년. 하지만 그 7년 동안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부담 주기 싫어서 말입니다. 아들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7.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대로였는데 여기서 가장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존경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표현이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부재가 오늘은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라는 말로 터져나온 겁니다. 8. 그날의 진짜 비극. 이날의 비극은 아들이 아버지를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아버지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누구 하나 나쁜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상처받았고 아들은 미안했고 며느리는 무거웠고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감정이 이어진 순간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문 2부의 끝에서는 아버지의 쓸쓸한 귀가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던 감정들의 정체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벌어진 그 사건은 이 모든 감정이 모여 가족을 더 크게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떤 말들이 교차했을까요? 어떤 침묵이 더 깊어졌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균열이
어떻게 가족의 붕괴라는 큰 파도까지 이어졌을까요? 3부. 그날 이후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들. 아버지는 그날 아들의 집 앞에서 돌아서던 그 발걸음 그대로 거의 이틀 동안 말을 잃었다. 평소 같으면 뭐 별일 아니지 하며 털어내려 했을 것이고 속이 상해도 대충 막걸리 한 잔으로 넘기던 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버지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 흘렀다. 일아버지의 달라진 하루.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이상하리만큼 규칙적인 일상에서 벗어났다. 평소라면 새벽 해 뜨기 전에 마당을 쓸고 손바닥만한 텃밭이라도 흙을 만지며 하루를 열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처음으로 해가 중천에 떠서야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아니다, 괜찮다. 짧게만 답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들의 집이 있는 방향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 조용한 시선 속에는 단순한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상처가 스며 있었다. 이 그날의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아버지. 아버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을 때도 심지어 밥을 드실 때도 한 가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렸다.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들려오던 며느리의 어색하게 낮은 목소리. 죄송해요, 아버님. 오늘은 좀 다음에 오세요. 문틈 사이로 보이던 손님들, 낯선 신발들, 밥 냄새.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 같지도 않은 한마디. 아버지, 그냥 오늘은 돌아가세요. 그 장면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되감기되고 있었다. 삼아버지의 정당화가 시작되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먼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내가 괜히 갔지 뭐. 바쁜데 내가 불쑥 찾아간 게 잘못이지. 아직 아기 돌보느라 정신 없을 텐데. 아버지도 그랬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물어서가 아니라 더는 아들을 탓하면 가슴이 너무 아플까봐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아버지의 어깨를 보고 알았다. 늘 곧게 펴고 다니던 어깨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펴진 적이 없었다. 마음을 닫아가는 아버지. 며칠 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애도 울고 손님도 갑자기 오셨어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다시 오세요. 말만 보면 시원하게 풀리는 사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다.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됐다. 바쁜데 뭘 또 오라 마라 하냐.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가슴속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그 문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다시는 쉽게 열리지 않는다. 특히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그 마음의 문은 더 무겁고 더 묵직하게 닫힌다. 혼자만의 생활이 늘어가다. 아버지는 점점 말을 줄였고 자꾸 혼자 있으려 했다. 식사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토록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내가 끓여드리면 두세 숟가락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 그게 바로 식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는 자꾸만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 불 켜진 자리 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는 기척이 느껴질 때면 나는 차마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육아버지의 걱정, 혹시 내가 짐이 아닌가. 아버지는 어느 날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애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니겠지? 나는 너무 놀라 바로 대답을 뱉어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있어야 집이 집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나이 먹으면 사람은 괜히 눈치가 생긴다. 괜히 걸리적거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말 끝에는 울음인지 체념인지 모를 진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문을 닫아버린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다시는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조용히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꺼낸 한마디. 그날 저녁 아버지는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내가 나중에 정말로 몸 불편해지면 그때는 요양원 같은 데 가는 게 낫겠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모셔야죠.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가족이 항상 받아주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은 누군가에게 배웠거나 들은 말이 아니라 아들의 문턱 앞에서 스스로 깨달아버린 진실이었다. 그 진실은 아버지 속에서 부서진 채로 굳어가고 있었다. 팔작은 변화, 그러나 너무 큰 상처. 아버지는 예전엔 손주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던 사람이었다. 우리 손주는 요즘 어떤가? 걷기 시작했냐? 밥은 잘 먹고?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질문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손주가 미운 게 아니었다. 이제는 나를 초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집의 공기를 떠올리는 게 아팠던 것이다. 아버지의 관심은 꺼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피하려고 접힌 것이었다. 구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 나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에이, 아버님도 성격 있으시네. 좀 지나면 풀리지. 하지만 그런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말이었다. 평생 가장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아프다, 나 힘들다 말하지 않던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해졌다는 건 이미 마음 한쪽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상처는 드러낼 때보다 숨길 때가 더 위험하다. 십신발장 앞에 놓인 낡은 구두.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아버지의 방 앞에서 신발장을 열었다가 울컥했다. 아버지가 아들네 가려고 닦아놓은 구두였다. 그날 아침 공들여 광택을 내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 말 한번 들으려고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그 구두.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 구두를 다시 꺼내신 적이 없다. 아버지는 아들네 집의 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10일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틀어지면 그게 쉬이 돌아오지는 않는구나. 그 말에는
원망이 아니라 슬픔도 아닌 가족에게 실망한 사람만이 가진 담담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너무 서러워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눈빛과 목소리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집의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것 같다. 12.3부의 마지막. 아버지는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다.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원망한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들의 문턱 앞에서 한 번 무너진 마음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상처가 아니었다. 4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아버지가 아들 내 현관 앞에서 돌아섰던 그날 이후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마다 흔들리며 조금씩 더 깊어졌다. 이 4부에서는 그 균열이 어떻게 번지고 어떤 오해들이 쌓이고 마침내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가장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일아버지의 거리두기가 시작되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예전엔 손주 사진이 오면 바로 답장 보내며 웃음 짓던 분인데 이제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으셨다. 아버지, 손주 보니까 좋죠? 내가 물으면 아버지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응, 크고 있네. 그 말 속엔 기쁨도 흥미도 없고 오직 관계의 문턱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정서만 있었다. 이 아들은 모든 것이 풀렸다고 생각했다. 반면 아들은 그날의 일을 너무 가볍게 넘겼다. 며칠 연락을 드렸으니 아버지도 이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아들은 본인의 입장만 보고 있었다. 손님이 갑자기 왔다. 아기가 울고 있었다. 집이 복잡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이 상황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 전혀 몰랐다. 아버지는 상황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문 앞에서 한 번도 불러주지 않은 그 냉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 것이었는데 삼며느리의 한마디가 불씨가 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손주 돌잔치 날짜 정해야 해서요.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난 그냥 너희끼리 해라. 아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며느리의 말이 기름을 끼얹고 말았다. 아버님 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 잠깐 못 들어오신 게 그렇게 큰 문제였어요? 그 말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돌잔치 얘기가 나오면 입술을 꾹 다물었다. 사가족의 분위기가 변해가다. 집에서는 자꾸 불필요한 침묵이 늘어갔다. 식탁에서 TV 소리가 전보다 커졌고 아버지는 대화를 피하듯 식사 시간을 짧게 끝냈다.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벽도 아버지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늘 가족이 최고지 하던 분이 이제는 그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사랑이 식어서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더는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조용해진다. 아버지는 지금 그 조용함 속에 있었다. 오아버지를 흔든 작은 사건 하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TV를 보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다. 요즘 보기 드문 장면이라.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저기 봐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하네. 저런 게 가족이지.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몰랐다. 아버지가 웃으며 TV를 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잠든 줄 알고 문을 살짝 열었다. 아버지는 TV에서 봤던 그 장면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저렇게 찾아오는 아들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 목소리는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그리움과 상실이 엉킨 진짜 울음이었다. 6개월국 찾아온 결정적 오해. 며칠 뒤 아들은 또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돌잔치 장소 예약해야 했어요. 아버지도 바쁘시면 우리끼리 그냥 정할게요. 바쁘다. 아버지가? 그 말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들렸다. 아버지는 안 와도 된다는 말인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아들의 말이 오해를 만든 걸 직감했다. 아버지는 바빠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았던 그날 그대로 또다시 밖에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낀 것이었다. 칠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든 편의점 앞 풍경. 다음 날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다녀오신 길이었다.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젊은 아빠를 보셨다고 했다. 아빠는 아이에게 젤리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아빠도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집에 가서 영상통화하자.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멀리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도 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다. 손주한테 좋은 할아버지.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너무 작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근데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나 보다. 그 말에 나는 숨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향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내가 부모로서 부족하다는 자책.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처에 짓눌린 감정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결심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서 있었다. 나 이번 돌잔치 정말로 안 가도 되겠지? 그 말이 던지는 무게는 단순한 참석 여부가 아니었다. 그건 이렇게 들렸다. 나는 이제 그 집의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겠지? 나는 즉시 답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셔야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내가 가서 민폐되는 거 아니겠냐? 그날처럼 다음에 오라 하면 나는 그걸 또 견딜 자신이 없다. 아버지는 상처가 반복되는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날 나는 아버지 어깨를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같이 갑니다.
아무도 아버지 외면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이미 두려움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균열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변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까지 서로의 기분을 건드리는 듯 했고, 아버지는 말을 아꼈고, 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숨겼다. 가족은 사소한 일로 깨지지 않는다고들 한다. 하지만 진짜 깨지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상처가 반복되고 그 상처를 서로 모르고 지나칠 때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크기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14부의 마지막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 4부의 마지막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이다. 사랑보다도 존중이 더 간절해진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섭섭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싶은 작은 바람이 짓눌려 무너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지 이젠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내게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나 정말로 거기 가도 될까? 그 질문에는 그동안 쌓인 모든 상처와 모든 외로움과 모든 체념이 담겨 있었다. 5부 돌잔치 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가족이 다시 마주한 진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다. 돌잔치 전날 밤 잠들지 못한 아버지. 돌잔치를 하루 앞둔 밤이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가도 되는 건가? 내가 가면 또 문턱에서 돌아서야 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이미 초대받지 않은 기억을 맛봤던 사람이다. 그 상처는 반복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나는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깊은 고민 속에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문을 살짝 두드렸다. 아버지 못 주무셨어요? 아버지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괜히 거길 가서 그 집 분위기만 망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 말은 내가 그 집 가족이 아니게 된 것 같다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가장 조용히 드러낸 말이었다. 이 돌잔치 당일 아버지의 정장은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나왔다. 아침 일찍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손이 닿은 것은 아주 오래전에 입고 다니던 낡은 정장 한 벌이었다. 어깨가 약간 늘어져 있고 색도 한 톤 발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정장을 한참 동안 두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 옷 입고 마지막 행사 다녀온 게 언제냐? 그 말에서 나는 이날이 단순한 돌잔치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날이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몇 번이고 떨렸다. 나도 함께 고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저랑 같이 가요. 아버지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삼행사장 앞에서 멈춰선 아버지 다시 문이 닫히면 어쩌나. 행사장 입구가 눈앞에 보이자 아버지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문이 바로 앞인데 아버지의 발은 그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두려워한 건 돌잔치가 아니라 그날 아들에게서 듣게 될지도 모를 오늘은 다음에 오세요. 그 말이었다. 그 한 문장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제야 나는 절절히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아무도 아버지 못 막아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삼킨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렇게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사가족의 눈빛이 흔들린 순간 행사장 안에는 양가 가족과 지인들로 북적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들의 표정이 0.5초간 굳었다. 그 짧은 표정 변화를 아버지는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나는 그걸 바로 봤다.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그 말엔 기쁨보다는 오셨네 하는 의외의 톤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깨닫지 못한 척 웃어 보였다. 응, 축하해. 그러나 그 미소는 너무 얇아서 금방 깨질 것 같았다. 오손주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나? 행사 중 손주가 아버지를 향해 두 팔을 뻗었다. 사람들은 웃고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손짓을 보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게 속삭였다. 내가 안아도 되겠냐? 그 질문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가족의 일원이라는 확신 자체를 잃은 상태였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아 손주 가까이 데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지금 이 손주를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흔들어 주었다. 그 표정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비치는 참 복잡한 얼굴이었다. 유끓이고 갈등이 터졌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지나가듯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를 더 잘할게요. 그 말은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와서 배려를 못 받은 것처럼 들렸다. 순간 아들은 며느리에게 작게 말했다. 여보, 아버지는 원래 갑작스러워. 그 말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들렸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느낀 건 비난이 아니라 내가 귀찮은 사람인가 하는 절망이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괜히 왔지. 그 말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소리였다. 칠아버지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다.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자리를 조용히 떴다. 나는 급히 따라가 말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답했다. 나 이제 괜찮다. 다 보고 가는 거지 뭐. 그 말은 이 가족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체념이었다. 나는 급히 아들을 불렀다. 아버지 가시는데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냐? 그러자 아들이 조금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지금 사람들 많아서 조금만. 금방 갈게. 그 말은 아버지의 등을
두 번 찌르는 말이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에 천천히 행사장을 떠났다. 팔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었다. 그러다 신호에 걸렸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긴 싫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의 눈물이 흘렀다. 평생 강한 줄로만 알았던 사람의 처음 본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나는 결국 외면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하는 슬픔이었다. 구집에 돌아와 아버지는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집에 도착하고 아버지는 구두를 한쪽에 벗어두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구두는 이제 신을 일 없을 것 같다. 그 말이 가슴을 찢었다. 아버지는 행사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아들 집 문 앞에서 멈춰 섰던 그 상처가 다시 한번 똑같이 덧나며 결정적으로 마음이 다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지난번에 가시는 걸 못 보고.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그 목소리는 그동안의 무심함을 뒤늦게 깨달은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리고 아들은 끝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다음엔 저희 집에 오세요. 이번엔 제가 문 열고 기다릴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말했다. 그래. 그러자. 그 말 한마디는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조금씩 다시 문을 열어보려는 아버지의 첫걸음이었다. 오부 완결 메시지 시청자를 향한 단 하나의 행동. 가족에게 필요한 건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존중입니다. 문 앞에서의 한마디, 바쁜 와중의 한 시선, 잠깐의 무심함이 평생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딱 한 번이라도 먼저 손 내밀면 가족의 무너진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 따뜻한 연락을 보내세요.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살리고 관계를 다시 기적처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